이 통장 이게 뭡니까? 아버지, 이게 뭐죠? 무슨 돈이에요? 247만 원. 매달 247만 원씩 입금되는 통장을 발견한 아들. 출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버지가 우리 몰래 주택연금을 몰라도 돼. 너희들 돈 아니니까. 73세 박철수. 자식들 몰래 10억 건물로 월급 타먹기 시작한 남자. 그리고 6개월 뒤 들통났을 때 벌어진 일은 아버지, 그 건물은 우리 거잖아요. 너희 거? 너희는 내가 죽기만 기다렸잖아. 자,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건물주였지만 거지였던 한 남자가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월급 300만 원 받으며 사는 그 통쾌한 반란의 기록입니다. 황혼 재벌 도전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큰아들이 아버지 통장을 몰래 확인한 그날. 사실 그 전까지 자식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지셨다. 매달 25일이면 둘째에게 전화하던 아버지. 생활비 30만 원 받는 날이었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용도는? 아, 바쁘다. 끊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아버지가 요즘 여유로워 보인다는 겁니다. 아버지 그 옷 새로 사셨어요? 응, 백화점에서. 백화점요? 돈은? 내 돈으로 샀지. 왜? 자식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건 아닐까? 아니면 어디 사기 투자에 돈 날린 거 아냐? 그래서 큰아들이 몰래 아버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매달 247만 원. 정확히 매달 25일마다 입금.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게 대체 뭐지? 그날 저녁 새 남매는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건물을 팔았나? 아니야, 등기부 확인했는데 그대로더라. 그럼 대출? 혹시 건물 담보로 돈 빌린 거 아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이상한데. 막내딸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그리고 10초 뒤, 오빠들,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주택연금 가입하셨네. 큰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주택연금? 우리 12억짜리 건물을? 둘째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미쳤네.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막내딸은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상속은? 그날 밤 새 남매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박철수 씨는 건물주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정확히 말하면 건물 노예였습니다. 마포구 4층 다가구 주택. 2층에서 4층은 각각 원룸 3개씩. 공시가격 8억 5천, 시세로는 12억 정도 됩니다. 어유 건물주시네요. 떵떵거리시겠어요. 박 씨는 그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현실은 이랬으니까요. 1층은 박 씨 부부가 살고 2층에서 4층 원룸 9개 중 4개만 세입자가 있어서 월세 수입 보증금 없이 각 45만원씩 총 180만원 수입이 있고 나가는 돈은 건물 담보대출 2억 원, 월 이자 67만원. 계산하면 나옵니다. 월세 180만원에서 이자 67만원 빼면 113만원. 거기서 전기세, 수도세, 화재보험료, 재산세 월할 다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50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건물주는 무슨 건물 관리인이지. 더 기가 막힌 건 건물이 낡아서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9개 방 중 5개가 비어 있었죠.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 박 씨는 매달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큰아들은 매달 50만원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우리 많이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그 건물 저희 주실 거죠? 둘째는 30만원 주면서 한숨 쉬고 막내딸은 20만원 주면서 울상 짓고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건물을 담보로 자식들한테 눈치나 받고. 그날 밤 박 씨는 소주를 마시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공시가 8억 5천짜리 건물이 있는데 왜 나는 자식들한테 구걸하고 있지? 마침 TV에선 광고가 나왔습니다. 주택연금. 내 집이 월급 통장이 됩니다. 박 씨는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번쩍하고 여러 생각에 빠졌습니다. 말이 되나? 집이 월급을 준다고? 하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밤새 그 광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관문에서 막혔습니다. 2층에서 4층을 월세로 주고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고?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일부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는 건 괜찮다고? 박 씨네는 정확히 그 경우였습니다. 1층에서 직접 살고 있고 2층에서 4층을 보증금 없이 월 45만 원씩 받고 있었죠. 이거 딱 우리 경우잖아? 박 씨가 처음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찾아갔을 때 상담원은 확인부터 했습니다. 손님, 혹시 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계시나요? 네, 2층에서 4층을 월세를 주고 있죠. 보증금은요? 없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45만 원씩. 그럼 1층엔? 저희 부부가 직접 살고 있습니다. 상담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시네요. 가입 가능하십니다. 실거주 하시면서 일부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시는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담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공시가격이 8억 5천이시고 연세가 73세시니까 월 187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자식들한테 100만 원 받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60년을 장사하며 몸에 밴 습관이 있었습니다. 첫 가격에 절대 응하지 않는다. 187만 원이요? 상담원이 당황했습니다. 부족하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옆집 김 씨가 200만 원 넘게 받는다고 하던데? 사실 김 씨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 씨의 허세였죠. 하지만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시장 가치로 평가받으시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박 씨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감정평가? 네. 저희가 기본으로 공시가격을 적용하지만 정식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박 씨는 즉시 감정평가를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뒤 손님, 감정가가 10억 8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오잉? 축하드립니다. 월 수령액이 2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박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33만 원을 더 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계속 질문을 던졌죠. 근데 말이야. 나 대출이 2억 있거든? 그럼 월 수령액에서 이자를 내셔야. 기다려. 그 대출을 연금으로 갚을 순 없어? 상담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님, 대출 상환 연금을 아시는군요? 몰라. 근데 될 것 같은데? 상담원이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님, 대출 한도의 50%에서 90% 범위 내에서 목돈으로 인출해서 대출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2억이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럼 얼마를 받는데? 상담원이 설명했습니다. 2억을 일시에 상환하시고 월 247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박 씨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잠깐만. 빚을 갚는데 오히려 돈을 더 받는다고? 네. 지금 대출이자가 월 67만 원이시잖아요.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주택연금 이자는 훨씬 낮아서 실질 수령액이 늘어나는 거죠. 박 씨는 전율했습니다. 이거 캣꿀이잖아? 하지만 박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만약 내가 죽으면 우리 마누라는 어떻게 돼? 단독 명의시면 배우자분이 70%를 받으십니다. 247만 원에 70%니까 173만 원이요.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돼. 우리 마누라 나보다 더 오래 산다. 173만 원으론 부족해. 그럼 공동 명의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뭔데? 상담원이 설명했습니다. 두 분 명의로 등기하시면 한 분이 돌아가셔도 247만 원 그대로 100% 유지됩니다. 이게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박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100% 그대로? 네. 단독 명의는 70%로 줄지만 공동 명의는 100% 보장입니다. 등록세 얼마야? 5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박 씨는 단칼에 결정했습니다. 네. 당장에. 상담원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어르신 보통이 아니네. 박 씨는 계속 캐물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재산세 같은 거?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재산세 25% 감면됩니다. 자동으로? 네.
박 씨가 계산했습니다. 재산세가 연 420만 원. 25%면 105만 원 절약. 월로 따지면 약 9만 원. 종부세는? 상담원이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종부세 합산 배제됩니다. 손님은 8억 5천이시니 원래 종부세 대상은 아니시지만 혹시 다른 재산이 있으시다면 이 주택은 합산해서 빠집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돼서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박 씨는 공책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연금 247만 원, 재산세 절약 9만 원, 건강보험료 절약 6만 원. 그럼 실제로는 262만 원이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박 씨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 아, 재산이 있으셔서 지금은 안 되실 텐데. 주택연금 가입하면? 상담원이 눈이 커졌습니다. 아, 주택연금 가입 주택은 기초연금 재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 씨는 즉시 계산했습니다. 기초연금 월 32만 원. 최종 합계 294만 원. 이거 대박이잖아? 상담원은 놀랐습니다. 자기도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계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님, 혹시 재테크 쪽 일하셨어요? 아니, 평생 구멍가게 했어. 근데 장사는 본전 뽑아야지. 박 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가장 큰 산이 남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박 씨는 안다. 새 자식이 뭘 기대하고 있는지. 특히 큰아들. 이미 10년 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아버지, 그 건물 나중에 제가 이어받아서 키우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둘째는 더 노골적이었죠. 형은 건물 받고 나는 시골 땅 받고 동생은 현금으로. 이미 다 계획 세웠어요. 박 씨는 한숨 쉬었습니다. 내가 죽기도 전에 이미 다 나눴구만.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일단 몰래 한다. 박 씨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공사를 찾아갔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둘째는 가게, 막내딸은 애들 학교 보내느라 바쁜 시간. 2시간 만에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식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네, 손님 명의시고 실제 거주하고 계시니까 필요 없습니다. 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뭘 하든 내 맘이지. 박 씨는 평소 쓰던 은행과 다른 곳에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내 통장 가져가서 입출금 확인하거든. 그래서 아예 새로 만들었어. 요즘은 모바일 뱅킹이 있으니 더 완벽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만 관리하면 아무도 몰라. 첫 달 247만 원이 들어왔을 때 박 씨는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갑자기 돈 쓰면 들통난다. 여전히 자식들한테 용돈 받는 척했습니다. 아, 이번 달도 고맙다. 하지만 속으론 쾌재를 불렀죠. 이제 안 받아도 되는데 연기 좀 해줘야지. 3개월 뒤부터 박 씨는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용돈은? 아, 됐어. 괜찮아. 예? 그냥 이번 달은 안 받을게. 너희도 힘들잖아. 자식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총 1,482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렸죠. 그 사이에 20년 묵은 틀니를 새로 했습니다. 허리 MRI를 찍었습니다. 아내에게 겨울 외투를 사줬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매주 외식했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아버지 요즘 되게 여유 있으시네? 병원도 자주 가시고. 혹시 복권 당첨되신 거 아니야? 그때 박 씨가 말했습니다. 애들아, 오늘 저녁 다 같이 먹자. 할 얘기가 있다. 삼겹살집. 내 식구가 마주 앉았습니다. 박 씨 큰아들, 둘째, 막내딸.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박 씨는 소주를 한 잔 비웠습니다. 너희들한테 미안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세 자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아프신 거예요? 아니다. 그럼 사고라도? 아니야. 박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6개월 전에 주택연금이라는 걸 했다.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택연금이요? 그래. 우리 건물 담보로 매달 돈 받는 거. 둘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막내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효도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건물은 이제 내가 죽으면 너희가 못 받는다. 정확히는 훨씬 적게 받지. 식탁에 고기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둘째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형, 이것 봐요. 아버지가 우릴 버리신다니까요. 야, 조용히 해. 막내딸이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취소할 수 있어요? 제발요. 우리가 더 잘할게요. 매달 더 많이 드릴게요. 박 씨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난 너희한테 구걸하고 싶지 않다. 뭐라고요? 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들 솔직히 말해봐라. 매달 나한테 돈 줄 때 어떤 생각했어? 나중에 건물 받을 거니까 지금 좀 주는 거라고 생각했잖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한 거 아냐? 큰아들이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거짓말하지 마라. 큰놈이 너 10년 전에 뭐라고 했지? 아버지 건물은 제가 이어받아서 키우겠습니다. 라고 했잖아. 그건. 둘째 너는? 형은 건물, 나는 땅, 동생은 현금이라며? 이미 다 나눴더라. 둘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나는 아직 안 죽었다. 그런데 너희는 이미 내 장례식을 치렀더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 씨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라. 자녀들이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매달 247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6개월치 찍혀 있었죠. 월 247만 원이요? 그래. 나 이제 월급쟁이다. 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 혼자 병원 다녔다. 20년 만에 틀니도 새로 했다. 너희 엄마한테 외투도 사줬다. 폭지관에서 친구들이랑 매주 외식했다. 그리고 500만 원을 모았다. 너희 눈치 한 번도 안 봤다. 전화기 붙들고 애들이 돈 보내줄까 조마조마하지도 않았다.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너희는 모를 거다.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공시가 8억 5천인데. 박 씨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8억 5천이 뭐가 중요하냐? 그게 나한테 뭘 해줬는데? 매달 이자 67만 원 내느라 쪼들리고 세입자 안 들어와서 스트레스 받고 재산세 낼 때마다 한숨 쉬고. 나는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 관리인이었어. 박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건물이 나한테 월급을 준다. 247만 원씩. 아니 정확히는 294만 원이야. 기초연금에 세금 절약까지 하면 294만 원이요? 그래. 이게 진짜 건물주다. 건물이 나를 위해 일하는 거지. 내가 건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야. 둘째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받는데요? 박 씨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내가 계산해봤다. 나랑 너희 엄마가 90세까지 산다고 치자. 17년이다. 월 247만 원씩 17년이면 총 5억. 5억이요? 그래. 집값이 평가가 10억 8천이니까 5억 8천이 남는다. 그거 너희가 받아. 셋이 나누면 1인당 거의 2억씩. 자녀들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박 씨가 웃었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지? 근데 말이다. 너희가 나한테 매달 100만 원씩 줬잖아? 17년이면 2억이다. 비슷하지 않냐? 아니 오히려 이게 이득이야. 너희는 17년 동안 한 푼도 안 주고 나는 당당하게 살고 나중에 2억씩 받는다. 윈인 아니냐? 큰아들이 뭔가 깨닫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이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박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60년 장사했다. 믿지는 장사는 안 해. 막내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1층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주택연금 가능한 거죠? 만약 전체를 임대했으면 안 됐을 거고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1층에서 직접 살고 있으니까 된 거야. 그리고 2층에서 4층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으니까 문제 없대. 만약 우리가 안 살고 전체를 임대했으면 주택연금 못했을 거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히려 아버지가 1층에 계셔서 가능했던 거네요. 맞아.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서 살면서 받는 연금이니까. 하지만 자녀들 머릿속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만약 아버지가 오래 사시면 어떡하지? 연금으로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으면? 우리한테 빚이 되는 거 아냐? 그리고 3년 뒤, 박 씨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통곡했지만 솔직히 한 구석에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금이 줄어들겠네. 그런데 박 씨는 여전히 247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대로예요? 박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 아직도 이해 못했구나. 이게 진짜 국가 보증이라는 걸. 박 씨의 아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제를 지내고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버지, 연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받는다. 예? 박 씨는 담담했습니다. 공동 명의로 했다고 했잖아. 둘 중 한 명이 가도 100% 유지된다. 둘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먼저 가셨어도 어머니가 247만 원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서 공동 명의로 한 거야. 막내딸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돈 걱정 없이 편하게 가신 거네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한 말이 뭔지 아냐? 여보, 주택연금 해줘서 고마워. 돈 걱정 없이 죽을 수 있어서. 그랬다. 자녀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만약 단독 명의였으면 내 어머니는 173만 원밖에 못 받았을 거야. 70%니까. 근데 우리는 100% 보장받았지. 이게 진짜 부부의 마지막 선물이야.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노부부는 누가 먼저 갈지 모른다. 근데 남은 사람이 돈 때문에 쪼들리면 안 되잖아.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냐?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100세, 110세까지 사시면 어떻게 돼요? 연금으로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지면. 박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가장 걱정하는 거지? 내가 오래 살아서 집값보다 더 많이 받으면 너희한테 핏이 되는 거 아니냐고? 자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실을 말해주마. 박 씨는 아내를 보내고 경로당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문들을 들었죠. 주택연금 받다가 오래 살면 자식들한테 빚 남긴대. 집값보다 더 많이 받으면 자식들이 갚아야 한대. 그래서 나는 절대 안 해. 자식들한테 짐 지울 순 없지. 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특히 이혼자 할머니. 나는 절대 주택연금 안 해. 만약 내가 100세까지 살면 어쩌려고? 박 씨가 물었습니다. 100세까지 사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연금을 너무 많이 받잖아. 집값보다 더 많이. 그래서요? 그럼 자식들이 빚을 갚아야 한대.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뭐?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비소구 제도 갚으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할머니, 주택연금은 빚이 아니에요. 내 집의 가치를 연금으로 바꿔서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만약 할머니가 120세까지 사신다고 칩시다. 그럼 연금을 엄청 많이 받겠죠? 집값보다 훨씬 더. 그럼 내 자식들이. 박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1원도 안 갚아도 돼요. 그게 국가 보증이에요. 연금으로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도 그 차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자녀들한테는 절대 청구하지 않아요. 경로당이 술렁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차액은 누가 내는데? 박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냅니다. 그래서 공사가 보증보험료를 미리 받는 거예요. 만약 집값보다 더 많이 지급하면 공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식들은 손해가 없다는 거야?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일찍 돌아가시면 남은 돈을 자식들이 받아요. 이혼자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정말? 네. 예를 들어 할머니 집이 공시가 8억이고 5년 동안 2억 받고 돌아가시면 나머지 금액이 남잖아요. 그거 자식들이 받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손해볼 사람이 없어요. 오래 살면 공사가 책임집니다. 일찍 가시면 남은 돈은 자식이 받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헛소문에 속은 거야? 맞습니다. 박 씨는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소문 때문에 못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박 씨에겐 경로당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 75세. 서울 아파트 소유. 공시가격 10억. 자녀는 무려 5명. 박 씨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죠. 어느 날 박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주택연금 하세요. 할머니는 공시가 10억이면 나보다 더 많이 받으실 텐데.
김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 애들이 반대해. 왜요? 상속 문제래. 큰애가 서울 아파트 받기로 했대. 박 씨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사세요? 애들이 돌아가며 줘. 한 달에 한 명씩 50만 원씩. 그게 전부예요? 김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공시가 10억짜리 아파트 있어도 나는 거지야. 애들 눈치 보며 살지. 박 씨는 안타까웠습니다. 주택연금 하시면 월 300만 원은 받으실 텐데. 알아. 근데 애들이 그렇게 싫대잖아. 엄마가 주택연금 하면 우리는 뭘 받느냐고. 할머니 인생인데. 괜찮아. 나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년 후, 김영숙 할머니는 78세가 됐습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경로당에 나갔는데 김할머니가 안 보였습니다. 김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아이고 못 들으셨어요? 요양원 가셨어요. 예? 치매래요.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냈대요. 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김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할머니는 박 씨를 못 알아봤습니다. 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밖에 나와서 요양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자주 오세요? 한 달에 한 번? 5명이 돌아가면서 오시는데 요즘엔 좀 뜸해요. 비용은요?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박 씨는 계산했습니다. 5명이 나눠내면 1인당 50만 원. 김할머니가 주택연금 했으면 월 300만 원 받았을 텐데. 그 돈이면 집에서 간병인 쓰고도 남았을 텐데. 아파트에서 익숙한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6개월 후, 김영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5명의 자녀가 모두 와 있었습니다. 울고는 있었지만 박 씨는 알았습니다. 저건 진짜 슬픔이 아니야. 저건 자책의 눈물이야.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끝나자마자 오남매는 서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시세 15억에 1인당 3억씩 나눠 가졌죠. 박 씨는 씁쓸했습니다. 결국 돈이었구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월 50만 원 아까워하더니 돌아가시니까 3억씩 가져가네. 박절수 씨는 올해 80세가 됐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은 지 7년째. 자녀들이 명절에 모였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받으셨어요? 박 씨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2억 740만 원. 와. 근데 우리 건물 지금 감정가가 얼마인지 알아? 10억 8천 아니에요? 아니다. 요새 건물값이 올라서 재평가 받았더니 12억으로 나왔어. 자녀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아직도 9억 9천만 원이 남은 거네요? 그렇지. 나 100세까지 산다 해도 너희한테 5억은 남긴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처음엔 반대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하셨어요. 왜? 아버지가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박 씨는 7년 동안 터키와 그리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돈 걱정 없이. 손주들 대학 등록금을 보탰습니다. 복지관에 매달 30만 원씩 후원했습니다. 1층에서 혼자지만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근데 말이다. 박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외로움은 시간이 채워주는데 자존심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못 세우더라.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1층에서 직접 사시니까 주택연금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만약 전체를 임대하셨으면 못 하셨을 거고.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내가 내 집에 살면서 연금 받으니까 더 의미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내 집이지. 박철수 씨는 요즘 경로당에서 주택연금 전도사로 불립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뭐하고 살았습니까? 자식 키우느라, 집 장만하느라 허리 굽히고 살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70, 80 됐는데도 여전히 자식들 눈치 보며 용돈 받고 살아야 합니까? 주택연금은 복지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 모은 자산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당연한 권리예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떡해요? 박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대하게 두세요. 이건 우리 인생입니다.
자식들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도 자식들이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해야죠. 아버지 편하게 사세요라고. 박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상속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주택연금은 내 집에서 살면서 받는 겁니다. 만약 집을 전부 임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일부만 임대하는 건요? 그건 괜찮아요. 나처럼 1층에서 살고 2층에서 4층을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면 됩니다. 단 꼭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아야 해요. 아, 그렇구나. 박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통장 보실래요? 박 씨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달에 294만 원 들어왔습니다. 주택연금 247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재산세 절약 9만 원, 건강보험료 절약 6만 원. 294만 원이요? 네. 저 이제 웬만한 대리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김영숙 할머니 기억하시죠? 공시가 10억 아파트 있었는데 요양원 가신 어르신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상속 남기려다가 당신 인생을 버렸어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지금도 자녀들 눈치 보며 용돈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시 공시가 10억짜리 집 있어도 요양원 가신 김영숙 할머니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주택연금은 선택이 아닙니다. 70평생 고생해서 모은 집, 이제 그 집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세요. 당신이 집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집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전부 주면 안 됩니다. 당신이 1층에 살면서 2층이나 3층을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게 박철수 씨가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상속은 자녀들 몫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년은 당신 몫입니다. 자녀가 효도하려면 부모가 편하게 사는 걸 응원해야 합니다. 부모 재산 물려받으려고 기다리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박철수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10억이 아니라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물려주고 싶다.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황혼 재벌.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재벌입니다. 다만 그걸 아직 모르고 계실 뿐이죠. 지금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에 전화하세요. 상담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지금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 있어요. 주택연금 가능한가요? 그들이 답할 겁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실거주하시면서 일부를 임대하시는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당신의 집이 당신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할 겁니다. 월급 247만원. 아니, 각종 혜택 합치면 월급 294만원. 73세 신입사원 박철수, 오늘도 1층에서 출근합니다.